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동년배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저렇게 풍족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지혜로운 선택 두 가지에서 뭐가 중요하지 하면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해야 되는데요. 안전의 개념을 3년 단위의 안전을 보시지 말고 내 자산이 20년, 30년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04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0년은 변곡점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인구의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고요. 네. 제가 2040년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항공모함을 예를 든다면 이제 네. 방향키를 이렇게 틀면은 이제 항공모함이 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궤적을 갖고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이미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게 큰 궤적을 그리면서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는 것이 저는 한 2040년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이제 2040년에 피크를 칩니다. 그다음에 2041년부터 이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이제 적립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구가 예를 들어 59세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인구이고요. 그다음에 한 65세 이상 앞으로 이상은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인데, 이 인구비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인구 변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네. 이제 확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총 가구 수를 보면은 총 가구 수는 앞으로도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2040년 정도에 이제 피크를 치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한 10년 지나면은 가구 수가 100만 가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아마 산업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동안에 보면은 인구가 350만 명 증가했는데 가구 수가 65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20년의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가구 수가 늘면서 집을 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2040년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가구 수가 10년 만에 100만 가구가 줄어듭니다. 100만 가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650만 가구가 증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요. 10년 동안에 100만 가구가 줄어드는 것, 이 충격은 엄청난 비교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구 수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모델을 통해서 돌려보더라도 이제 금융자산도 204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줄어드는.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자꾸 자산을 인출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40년과의 전과 후를 저는 일종의 물리학에서 이제 상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라고 이제 국면이 완전히 전이가 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물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100도씨 넘으면 기체 상태로 완전히 다른 페이스로 전이가 되어 버립니다. 네.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2040년 전과 2040년 후는 마치 그런 이제 페이스, 그런 상이 전이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16년, 15년 남았네요. 제가 어떻게 2040년을 정확하게 콕 집겠습니까? 그냥 2040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방금에 이제 저출생 뭐 23만 명 태어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면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그 20%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 그래서 지금 우리 귀에 들리기로는 이제 인구 구조가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당장은 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출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가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 연령대는 생산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가계나 정부 입장에서는 여력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저출생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20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한 단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인구의 1차 쇼크입니다. 뭐냐면은 60만 명, 70만 명 태어나다가 40만 명대 태어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 이제 노동력을 이미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어제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긴데 그래서 머리를 커트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 미장원에 예약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예, 꽤 큰 미용실인데요. 거기 있는 여직원들이 한 명 빼놓고 다 나갔다는 겁니다. 예, 요즘 사람 구하기가, 젊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의 40만 명대 출생인데도 1차 쇼크가 나타나는데요. 아마 지방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앞으로 많이 오게 될 거고, 지방은 그런 면에서 이제 가속화되는 것이죠. 고령화가.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20만 명대 일어나는 것이 또 들어오면은 20년 후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은 아직도 다 65세 네.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0에서 64세 고용률이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64%는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고용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생산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게 이제 한 15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20만 명대 태어나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완전한 은퇴로 들어가서 국가의 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니까요. 그게 2040년대 넘어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후 준비가 잘 안 됐다. 이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통으로 뭉뚱그려서 어떻다 하기보다는요. 네. 지금 이제 고령자들의 문제는 다 70대, 80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대, 80대하고 베이비 부모들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안 됐을 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직장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할 때라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대부분 국민연금 제도의 풀로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상대소득 빈곤율이 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다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베이비 붐으로 내려오면은 또 확 달라집니다. 네, 예. 네. 베이비 붐 내에서도 또 이제 소득의 격차가 있어가지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적정 소득이 이제 330, 350만 원 하여튼 조사하면은 서울 지역 부부 기준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적정 소득을 어떻게 마련하냐, 국민연금으로 한 150, 200 하면은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요. 쉬는 시간에 이제 쭉 이런저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연금으로 얼마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마 연금으로 한 690만 원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적정 소득이라고 말한 게 무색해지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넓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 부부 690만 원 그 분들은 그럼 개인당 그냥 단순 계산해도 345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 부부들은 가능한 거죠. 아. 교사분들 이 두 분 부부가 다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신다든지 그럴 비중은 낮아요. 사실은 네. 이제 아주 낮은 확률의 분을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거기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동년배들을 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저렇게 풍족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네. 것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70대, 80대에 비해서는 베이비 부모들은 그 준비는 훨씬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질문도 이제 작가님께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까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네.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걸로 좀 보시나요? 네,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경제 구조나 그때 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일본을 이제 대입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일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인구 구조입니다. 그 외에는 공통점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제가 뭐가 이제 기관차처럼 이끌어가느냐 보면은 일본은 내수입니다. 소비이고 이게 왜냐하면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중국은 내수가 이끌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세계 인구가 80억 명, 90억 명 거기다가 중국이나 인도는 GDP도 올라가고 베트남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죠. 네.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을 가지면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내수는 저는 일본과 같은 모습을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일단은 이제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멈추듯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어디 지방 대학 앞에서 카페를 하는데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한 2, 3년 있으면 IMF 때도 내가 극복을 했는데 네.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업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내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이제 크게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매번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 내수,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도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통으로 그냥 툭 봐서 야 일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런 큰 경제를 너무 단순화한 것이고요. 좀 뜯어서 본다면은 수출과 내수로 뜯어봐야 되고 내수는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데 네. 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모습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 환율이 달러당 250엔 정도 하던 것이 8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뭐 플라자 합의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환율이 거의 뭐 500원, 400원 네. 이 정도로 떨어진 셈이거든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이제 환경 속에서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가 버블이 꺼지는 과정. 그다음에 일본은 그 당시 GDP가 미국 GDP의 75%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일본은 자기 스스로가 내수가 안 살아나면은 경제가 못 살아나는 구조인데 아까처럼 그 버블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내수가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30년이라는 걸 이제 끌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인구 구조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물론 수출에도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혁신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혁신이 일어나려면 젊은 인구가 많을 때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노베이션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내수이죠.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면은 내수 시장은 직격탄입니다. 단순하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회적인 담론이 뭐 몇십 년째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거를 수출과 내수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자체도 부족한데 이런 젊은 세대가 이민이 답이다라는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사람이 서식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대륙이나 미국처럼 서구 사회 앵글로색슨이라든지 서구 로마를 뿌리를 둔 문명 사회에서는 사실은 옮겨 다니도 그네들은 크게 이상한 거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러시아계, 독일계, 뭐 아이리시 등등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다 친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임금이나 고용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럽이나 독일 애들이 글로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장, 유럽 내에서는 완전히 이동이 자유롭고, 그다음에 미국 대륙하고 합치더라도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연변을 가고 이런 쪽으로 문화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닫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주지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훨씬 큽니다. 소위 말해 적응 비용이죠. 서구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데 비용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적응 비용이 훨씬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적응 비용을 과연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형님이 이전에 이제 뭐 호주에 조금 교환 교수로 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게요. 야, 호주나 이런 데서는 경찰을 만나면 겁이 나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경찰을 보고 뭐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역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프린즈 베니핏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여기서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다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버리고 저희 가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뉴욕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좀 하이칼라들이 이제 그걸로 이민을 가는데 하이칼라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서 세탁소나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이제 블루칼라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모이면은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를 가면은 이제 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게 그 말은 이 인프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에 구축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장이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많이 다운되게 될 텐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차선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면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는 것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나라 경제와의 운명 공동체에서 조금 인디펜던트하게 네. 분리해서 해놓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는 혹 나빠진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그 성과하고 관계가 없는 곳에 이제 자산을 옮겨놓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세컨드 베스트가 아닐까 싶고요. 너무 공감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직접 서식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면 된다. 나와 나의 자산을 디커플링 해가지고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과거에도 한 1,000만 명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한 30년 동안 한 5천만 명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저렇게 증가하는 것은 자본 투자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적정한 잠재 성장률을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2%가 좀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요. 그게 90년대부터 그 일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1%포인트, 10년 같으면은 이제 2%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40년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0%대 성장이 온다는 것이 지금은 2% 전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 자산은 이제 다른 곳에 둔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은 그 식민지의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부가가치를 얻으려면요, 가서 군대도 파견하고 행정관도 파견하고 다 해서 인프라를 많이 갖춰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바일에 클릭하면 하면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은 예전에 뭐 동인도 주식회사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책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축액, 수익률, 투자와 근로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 이 복리가 뭐 세계 8대 불가사의에 해당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요, 실제로 저축을 어느 정도 볼륨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목표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잡는 게 적정할지, 투자 기간은 최소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으세요, 사실. 예. 아인슈타인 씨는 그래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복리를 불가사의라고 그랬겠냐는 것이죠. 네. 뭐 1 플러스 R의 n승이 복리인데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수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계산해봐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예.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A4 용지가 있다면 그걸 반 접고 또 반 접고 해서 그걸 50번 접으면 도대체 길이가 얼마까지 갈까? 한 달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 정도 갑니다. 와. 예. 그 정도까지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계산이야 자기도 2의 n승을 2의 50성 계산하면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나오는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라는 것을 믿고 가려면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30년을 했는데 10년을 더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는가 하는 것을요. 그걸 계산을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시고 체화가 되어야 이제 느끼시는 거고요. 야, 복리 효과가 돈을 번다더라. 이것만 되뇌이셔가지고는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집어넣고 기간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그게 수익률이나 기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돈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해본 결과 해본 결과 이제 수익률은 보통 한 5% 정도는 이상 돼야 됩니다. 5%.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5년까지 이제 중기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면 5.4%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5% 정도 이상하면은 적정하게 괜찮은 수준이고요. 3%, 2%라서는 복리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최소 4% 정도고 5에서 6% 정도면은 너무 높은 수익률은 반대로 또 돈을 까먹을 가능성도 크니까요. 국민연금이 한번 보십시오. 5.4%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주식을 몇 % 정도 넣으면 될까 보면은 국민연금이 그것을 타겟을 하는데요. 대체 투자하고 주식하고 해서 60%가 훨씬 넘습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네네. 그다음에 대체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정도에서 만들어낸 수익률이 5.4%인 것입니다. S&P 500은 그거 100% 가지고 있으면 10% 정도 수익률인데요. 이제 저렇게 섞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대략 그 정도 했을 때 이제 5.4% 타겟으로 잡았는데 뭐 그보다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을 테죠. 예. 하여튼 그래서 개인들도 저는 5%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미국의 저 401k DC형의 네, 네. 그거에 401k의 한 20년 동안 수익률이 대략 한 5.5 정도 전후입니다. 지금은 S&P가 많이 올라버려서 좀 올랐고요. 그 전에까지 하면은 5% 정도 나왔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타겟으로 괜찮은 목표 수익률은 한 5.5 정도. 너무 욕심 많이 안 내셔도 되고요. 그 정도 수익률이고 기간, 두 번째 네. 기간입니다. 네.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20년. 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복리 효과는 그때부터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예, 이제, 예, 맞습니다. 늘기 그래서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실제 맞는 말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큼 복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정도 이상이고 이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크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다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요. 기념으로 투자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받아왔어요. 네. 그거 해가지고 S&P 500을 사놓고 그냥 두보십시오. 네. 한 30살 정도 되면은 돈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게 일종의 투자에 있어서의 이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면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한데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딸이 굉장히 어린데 주식 계좌 만들어서 예. ETF 상품 1,000만 원만 넣어주면 예. 부모로서의 저의 경제적인 역할은 30년 뒤에 봤을 때 그거 건드리지만 않으면 혹시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시면은 예. 틈틈이 기념일 때마다 가서 좀 얻어와서 또 넣어놓으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명절 예, 때나 뭐 이럴 돌이 때. 되었다, 몇 살이 되었다 할 때 가서 또 기념 삼아 여기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네. 그렇게 놓으면은 그게 큰 미천이 될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13살 성인식 때 부조금으로 받는 것이 요즘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자산을 알아서 네가 이제 키워가는 예, 것이죠. 예.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려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돈은 차곡차곡 쏘아서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유대인들은 돈은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복리는 첫 번째 체험을 해야 되고 기간은 20년 정도 최소 이상 수익률은 한 5% 정도 전후 그 정도 해야 복리 효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 2% 수익률 시간 지나도 복리 효과 안 나타납니다. 별로. 그리고 이제 또 워렌 버핏이 사실 다 60세 이후에 급격하게 네, 이제 복리의 힘에 의해서 쫙 가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장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복리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가장 살아있는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아까 401k 얘기를 해주셔서 401k라는 그 어떻게 보면 노후 연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정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P 500이나 지수 추종 ETF에 넣어놓고 일하다가 은퇴하면 그게 뭐 한 20-30년 됐을 테니까 사실 또 은퇴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복리로 더 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401k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게 안 되나요? 우리나라도 연금 제도는 다 퍼펙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운영 오퍼레이션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문제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네. 미국의 예를 들어 S&P 500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수익률이었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수익률을 달성할 수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이 첫 번째. 여하튼 어느 다른 유럽이나 모든 주식시장을 통틀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인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서 자기들의 퇴직금이 글로 들어가게 된 것들이 그 사람들의 행운이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도 S&P 50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면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자본시장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거기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국민들의 노후 생활도 이제
받쳐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분리하라는 것이 혹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 자기의 자본을 맡겨놓으면 되는 네.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제도는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확정적인 상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트라우마를 몇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네. 언제 외침이 올지도 모르는 하는 네. 이런 트라우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함의 개념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의 운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도는 거의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연금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으나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예, 못하고 예를 들어 미국에는 401k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선택되게 네.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디폴트 옵션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도 자기가 가입 의사를 밝혀야 퇴직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디폴트 옵션이 시작되었어요. 어. 뭐냐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려고 네.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만든 것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이니까 사실은 이거 필요가 없는 네. 영역이죠. 네. 여기에 하나 덧붙인 것이 미국은 또 그러면은 가입하는 상품도 디폴트 옵션으로 네. 거기 살짝 끼워 넣어서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적격 디폴트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그 상품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타겟 데이터 펀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아무 생각 없고 들어가서 그냥 계약서 사인하고 했는데 자기의 퇴직급여는 타겟 데이터 펀드를 통해서 이제 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높고 나이 들어서는 주식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네. 이 펀드에 자동적으로 이제 가입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지고 있는 생각이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된다. 이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 상품에서 바로 미국 ETF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ETF는 할 수 있습니다. ETF는 할 수 있는데 개별 종목이 안 되는 거죠. 예, 개별 종목은 이제 안 되고요. 저는 뭐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통 허용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퇴직연금에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객출 기업이 이제 매칭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매칭을 해주면서 자기의 주식들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이제 허용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펀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종목에 대해서는 노키아의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노키아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전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95%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현상은 종목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거는 확실한 전제이고요. 퇴직연금을 리스크를 걸고 막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행위이고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네. 것 그걸 이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목에 내가 많은 부분을 베팅을 해서 넣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고요. 그거는 자기가 다른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네. 나의 노후를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네.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제 안전의 개념에 있어서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되니까 예금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금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1년, 2년, 3년 뭐 이렇게까지라도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예금은 10년, 20년 가면은 구매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보면은 예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실질 가치가 손실이 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연금의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기간이 3년이다 하면은 예금하셔야 돼요. 5년이다 하셔도 예금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금에 타겟하는 기간이 20년, 30년이라고 그러면은 이 자산의 평생 1년짜리 예금을 계속
계속 평생 들면서 30년을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놨는데 돈이 풀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유대인 네.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지혜로운 선택 두 가지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많은 삶을 살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지혜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잘못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선택을 잘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해야 되는데요. 안전의 개념을 3년 단위의 안전을 보시지 말고 내 자산이 20년, 30년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